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김영롱입니다. 경제방송이나 경제 프로그램이 아닌 보통 이제 종합편성 채널에서 증시 얘기하면 그때는 진짜 많이 오르거나 진짜 많이 떨어졌을 때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심심치 않게 뉴스를 통해서 증시가 참 많이 오르고 있다라는 소식들 들으실 텐데요. 그만큼 현재 시장, 특히 코스닥이 주인공이 돼서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과연 올해 투자 전략, 주식시장의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어떤 스탠스를 갖춰야 될지 함께 알아보고요. 또 주식시장뿐만이 아니라 2018년도 우리가 투자 아이디어나 또 상품은 어느 쪽으로 관심 가져보면 좋을지 오늘 전반적인 총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 시사토크 사이다 바로 시작합니다. 예, 오늘도 심층 토크부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 분과 함께 하는데요. 참 좋은 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NH투자증권 프리미어블루 강남센터의 조인호 이사, 그리고 유한타증권 압구정 본부점의 장시영 과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주제로 이야기 펼쳐나갈지 먼저 그 주제 화면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 참 여러 가지 투자 상품들이나 업종군들이 지나갔죠. 이 중에서 2018년에는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면 유망할지 함께 전망과 전략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손님인 두 분께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요. 올해 들어서 가장 좀 수익률 높고 유망한 투자 자산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 이사님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주시겠어요? 네. 올해는 2017년 작년에 이어서 여전히 골디락스 경제가 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골디락스라고 하면 너무 뜨겁지도 않고 그리고 차갑지도 않은 아주 이상적인 경제 상황을 말하는데요. 이런 시기에는 아무래도 주식 시장이 유망하고 이런 안전자산보다는 위험 자산으로 투자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 한해는 이제 전반적으로 글로벌 주식과 원자재 쪽이 유망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역시 얘기를 해주신 것처럼 골디락스, 그러니까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데 사실 요즘에 시장만 보고 있으면 충분히 뜨거운 것 같은데도 어떤 앞으로의 밸류에이션이나 상승 여력으로 보면 여전히 주가의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여전히 골디락스 장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고 이어서 과장님께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사실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시장에서 좀 힌트를 계속 던져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코인 시장 자체가 사실 예. 먼저 시장에서 인플레이션 시장 초입 국면에서 먼저 시장에서 약간 많이 투자 수익률을 좀 내주면서 튀었을 뿐이지 예. 그걸 따라서 사실 코인 시장 자체만 우리가 너무 좀 투기적으로 좀 몰리다 보니까 수익률이 예. 월등하게 좋다 보니까 그쪽에 너무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사실 조금 더 크게 돌이켜보면 주식을 포함해서 모든 실물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작년 말부터 시작해서 미국이 금리 인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물가부터 시작해서요. 금리, 그리고 부동산, 주식, 원자재까지 모든 실물 자산들이 다 오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는 사실 채권이라든지 안전자산보다는 오히려 실물 자산 쪽에 본격적으로 좀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보고 있고요. 인플레 관련해서 사실 원자재 쪽은 개인들이 직접적으로 투자하기가 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시장에 ETF 관련되는 것들이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도 좀 참고해서 투자하신다면 올해 내년까지는 굉장히 좀 큰 수익률을 낼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좀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때문에 요즘에 주식이 오히려 안전자산이다라는 농담 섞인 얘기까지 하는데 여전히 현재 상황들을 봤을 때 그런 주식 쪽으로의 가망성 그리고 앞으로의 추가 수익 가능성을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시장 안에서도 한번 쪼개보도록 하죠. 코스피와 코스닥 중에서 단연 주인공은 요즘에 코스닥이잖아요. 하다 보니까 이제 기관이나 외국인들의 매수세도 그만큼 이제 더 몰려들 수밖에 없는데 현재 코스닥 시장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금리가 오르는 시기에는 재테크의 굉장히 호황기입니다. 지난해 재테크의 성적표는 바이오 주식에 투자를 했다면 중박을 넘어 대박이었고요. 예. 그리고 강남 재건축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이 뜨거웠습니다. 반면에 이제 안전자산인 이제 달러의
투자를 했었거나 채권에 투자를 했거나 금에 투자를 했다면 아마 손실을 본 투자자들이 적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뭐 그런 투자 패턴이 올해까지 계속해서 이어질 거냐? 뭐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미국이 어느 정도 경기 회복세가 이제 빨라질 거냐, 그리고 긴축과 금리 인상의 속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에 따라, 그리고 최근에 이제 연초부터 불거지고 있는 고유가, 그리고 이제 금리, 고금리, 여기에다가 이제 이 원자재 가격이 이제 들썩이고 있는 것도 변수가 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이제 이번 주, 지난주에 발표됐던 이 코스닥 시장 활성화 대책에 힘입어서 올해는 지난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에 투자했다면, 지수에 투자를 했다면, 상반기에는 이제 유가증권 시장, 코스피가 좋았다면, 하반기에는 워낙에 코스닥이 달리다 보니까, 네. 코스닥 시장 수익률이 지난해 26%고요. 그리고 코스피는 20%니까 21%씩 올랐으니까, 올해도 아마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에 또 관심이 모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나, 사실 코스닥 지수가 오르긴 올랐는데 너무 바이오주에 편중돼서 오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덜 오른 종목들이 많습니다. 여기다 이제 정부 정책이 하나둘씩 이제 가시화되고 있는데요. 뭐 일단 성장성이 입증이 되면 이제 자본 잠식 기업도 상당히 가능해지고요. 예. 또 새로운 코스닥과 코스피 벤치마크 지수가 출시가 되죠. 이렇게 되면 뭐 연기금과 같은 기관 투자자들의 이제 중소형주 편입도 이제 비중도 좀 더 확대가 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일부 세제 혜택까지 이제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코스닥 지수가 벌써 연초 이제 900선에 바짝 다가서고 있는데 네. 아마 이제 상반기 이내 네 자릿수 돌파도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예. 이제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역시 코스닥 1000에 대한 이야기들이 점점 더 빠르게 다가올 거다라는 긍정적인 전망들이 있는데요. 이번에는 다시 두 분께 어떤 투자 전략 측면에서 여쭤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희 프로그램이 매일 어떤 주식시장 따라가면서 전략 짜드리는 그런 프로그램은 아니고 경제 이슈를 다루다 보니까 역시 질문 자체도 어떤 증시를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올해 전략을 어떻게 봐야 될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사님께서는 큰 그림에서 좀 국내 증시 전략 어떤 스탠스 가는 게 좋다고 보십니까? 네, 뭐, 저 역시 앞서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상반기에는 코스닥 중심의 랠리가 좀 지속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뭐, 앞서 정부 정책 시행에 따라서 연기금들이 지금 기관 매수세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데요. 국민연금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현재 한 2% 수준의 코스닥 비중을 한 10% 늘린다면은 예. 약 11조 원을 추가 매수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현재도 매수세가 대기되고 있고요. 수급뿐만이 아니라 코스닥 기업들의 작년도 순이익이 6.5조에서 예. 올해는 약 8.3조가 예상되는 등 그러니까 실적도 실제로 좋다는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중소형주 중심의 장세는 당분간 이어갈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시황을 따라가는 투자로 예. 타이밍을 자꾸 놓치거나 또 거꾸로 투자하는 신뢰가 좀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트폴리오 중에서는 장기적인 투자 관점을 가지고 가치주 펀드를 포트폴리오에 좀 편입을 해 나가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어떤 중소형주에 대한 상승 가능성 계속 언급이 되고 있고요. 하지만 이제 대장주 자체도 우리가 계속 포트폴리오에 좀 이렇게 넣어야 되는 상황이기도 한데요. 앞에서 들어보면 그러니까 상반기까지는 코스닥, 그러면 하반기를 봤을 때 과장님께 좀 여쭤보고 싶은 건지, 그러면 다시 한번 코스피의 장세가 올까? 왜냐면 요즘에 IT 대형주들도 영 힘을 내지 못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앞서 다 모든 의견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반하는 투자는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실 정부가 코스닥을 살리기로 하고 비트코인 시장, 그러니까 코인 화폐 시장 거래소를 폐쇄하겠다라는 그런 방침까지 내놓으면서 코스닥 시장을 활성화시키겠다고 그렇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네. 그 와중에 우리는 거래소를 하겠다? 이건 좀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당분간 정부 정책에 편승하면서 코스닥 시장에 몸을 담궈야 됩니다. 그리고 예. 각종 언론이라든지 뉴스 기사에서 제약바이오만 너무 올라가니 쏠림 현상이 너무 심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네. 나오는데 심해질 때는 오히려 같이 올라타보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봐요. 사실 지금 대안이 없기 때문에 수급적으로 밀어붙이는 시장에서 그걸 빼서 나는 가치주에 투자하겠다 이런 투자 방법은 조금은 자제하고 사실 적어도 2월, 3월 달까지는 시장 자체를 크게 흔들 만한 시스템을 크게 붕괴시킬 만한 이슈나 이벤트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주식시장에 좀 편안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 되는 거죠. 다만 이런 쏠림 현상들이 3개월이 지속되고 6개월이 지속되고 너무 지속된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버블이라든지 거품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주의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뭐 전문가들이 다들 얘기하는 게 6월 이후부터는 거래소 시장을 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포트폴리오를 좀 편성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뭐 한 30-40% 정도는 코스닥 시장에 투자를 하되 거래소 시장에 지금 뭐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이라든지 정유라든지 특히나 철강까지 포함해서 산업재에 관련된 종목들이 시크리컬 종목들이 굉장히 많은 수익률을 조금 보여주려고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수급들이 좀 꽉 차 들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포트폴리오적인 접근, 그러니까 대부분 뭐 거래소 쪽에 한 대형주 아까 앞서 말씀드린 산업재 종목들을 한 10% 정도만 깔아놓고 하반기를 좀 대비하는, 그리고 상반기 쪽에서는 코스닥 시장에서 낼 수 있는 한 최대로 많은 수익률을 내 보시면 하반기에 좀 편안하게 장기적으로 좀 끌고 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근데 또 이제 시장 분위기가 분위기다 보니까 이런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종목 대장주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특히 코스닥 쪽에서 얼마나 될까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까 이제 반대로 ETF 지수 쪽으로 많이 추천을 해주시고 또 요즘에 ETF 지수도 워낙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까 이것도 못 따라갈 것 같아서 그 다음으로 차선책으로 생각하는 게 어떤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그러니까 점점 시장은 달아오르는데 액티브에서 패시브 쪽으로 많이 가는 게 사실이긴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좀 주식형 펀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랑 그리고 좀 추천할 만한 눈여겨보시는 펀드가 있으면 이사님께서 먼저 소개를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같은 맥락에서 결국 중소형주가 많이 편입이 되는 이제 중소형 성장 주식 펀드들을 이제 권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그렇지만 이제 이제 펀드에 따라서 편차가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지수 흐름을 따라가는 앞서 말씀드린 그 코스닥 ETF나 그다음에 레버리지 ETF를 통해서 지수 흐름을 같이 향유하는 그런 펀드들을 좀 권유해 드리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대형주하고 중소형주는 결국은 이렇게 번갈아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엇박자를 내면은 실패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가치주 펀드 이렇게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님 갑자기 생각난 건데 KRX 300 지수는 어떻게 되실 거라고 보십니까? 정부에서 물론 지금 많이 밀어주고 있긴 한데. 네, 뭐 그래도 결국은 그 지수들이 결국은 우리 코스닥 지수의 주요 종목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상승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 전까지 뭐 이런 새로운 벤치마크 지수들이 폭망한 적이 워낙 많아가지고, 어떻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내 얘기 한번 들어봤으니까 이번엔 과장님께 해외 쪽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싶은데요. 해외 투자를 한다면 좀 어디가 유망하다고 보십니까? 네, 사실 저는 사실 이제 해외 투자 쪽을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추천을 드리지 않는 편에 좀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작년까지만 해도 비과세 혜택이 주어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볼 만했으나 올해 같은 경우는 굳이 국내 시장이 이렇게 좋은데 우리가 해외로까지 눈을 돌릴 필요가 있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사실 우리 시장뿐만 아니라 해외에 투자 해봄직한 국가들의 지수 역시도 뭐 많이 올라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펀드 투자를 고려하신다고 해외 투자를 적극적으로 고려해 보시기보다는 국내 투자를 먼저 보시되 혹여라도 좀 투자를 고려를 해본다고 한다면 베트남 쪽 얘기는 사실 몇 년 전부터 흘러나왔고 지수 자체도 지금 신고가이긴 하나 앞으로도 조금 더 좋을 것 같아서 베트남 쪽을 좀 투자를 고려해 보시는 거 좋을 것 같고 만약에 달러 쪽이 약세가 계속 지속된다고 한다면 환차익을 노리는 투자를 좀 해봄직한데요. 브라질 국채가 사실 그동안 굉장히 안 좋았었거든요. 그 부분들이 달러 약세로 해서 헤아라 강세로 좀 바뀌면서 금리와 통화 쪽에서 양쪽의 수익률을 모두 다 노릴 수 있을 만한 구간이 좀 됐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 같은 경우도 인플레에, 그러니까 어쨌든 브라질도 원자재 국가이기 때문에 인플레 관련해서 많은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예측이 좀 들고 있어서 지금부터 만약에 브라질 국채를 좀 투자해서 내년 중후반 정도까지만 본다고 한다면 충분히 좀 납득할 만한, 그러니까 좋은 수익률을 얻을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리라고 좀 보고 있어서 그렇게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떤 베트남이나 브라질 신흥시장에 대해서 주안점을 두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그럼 이사님께서는 이거 여쭤볼게요. 미국이나 유로존 같은 경우에 미국은 계속 이제 사상 최고가 나고 있기 때문에 역시 버릴 수 없는 카드기도 하고요. 이쪽으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연일 미국 3대 지수가 이제 고점을 갱신하고 있는 중이어서 이제 해외 투자에 대한 우려나 이런 부분이 많으실 줄 압니다. 그렇지만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유럽인 경우에는
유럽도 경제가 지금 완연히 지금 좋아지고 있거든요. 작년 그 12월 제조 PMI 지수가 17년 만에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유럽 증시는 우리가 흔히 그 우려했던 그 남유럽 그 PX 국가들도 경기 회복세가 좀 완연합니다. 예. 근데 상대적으로 봤을 때 미국 증시 퍼가 한 30배 수준인데 반해서 유로존 그 퍼는 한 18배 수준으로 네. 매우 저평가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유럽도 지금 올해는 그 투자 테마로 저는 권해드리고 싶고요. 또 일본 역시 경기 개선하고 투자 사이클이 지금 대폭 개선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그 설비 투자가 한 16% 정도 증가 예상되고 있고요. 실업률은 한 2.8%까지 하락을 하고, 그다음에 대졸 취업률이 98%에 이르는 그 상당히 좋은 상태에 있기 때문에 네. 그 선진 시장 중에서도 그 유럽과 일본은 좀 검토해 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유럽과 일본, 예,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면 혹시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해외 펀드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으세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제 선진국 그 증시 중에서는 유럽과 그 일본을 권해드렸지만 예. 신흥국 주식 중에서는 저희가 중국 시장에 투자하는 거 좀 권해드리고 있는데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시진핑 2기 정부가 이제 작년 말에 그 출범을 했고요. 예. 앞으로 질적 성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이제 6월 MSCI 신흥국 지수에 그 상해 증시가 편입이 됨으로써 수급면에 있어서도 큰 폭 그 기대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 저희는 이제 중국 본토에 투자하는 중국 주식 펀드를 이제 유망한 종목으로 저희가 권해드리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럽 주식 펀드, 일본 중소형 펀드, 그리고 이제 섹터별로는 원자재화, 그리고 글로벌 4차 혁명의 산업 분야, 그다음에 소비재 섹터에 투자하는 그런 펀드들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화면 통해서 조인호 이사께서 추천을 해준 해외 펀드들 잠시 전에 저희가 한번 얘기를 해드렸는데요. 한 5가지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제 중국과 또 주요 국가들, 그리고 아시아 펀드, 그리고 일본 쪽도 역시 한번 볼 수가 있고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혹시 뭐 관련 내용 좀 준비하셨나요? 네. 뭐 일단은 그 사실 이제 4차 산업혁명 관련해서 뭐 국내에서 사실 주식을 좀 투자한다고 보면 대형주 쪽에 뭐 반도체 일부 종목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예. 하면 소프트웨어 쪽 관련해서 국내에서 뭔가 종목을 찾아서 투자하기는 굉장히 좀 제한적인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해외 쪽에 좀 눈을 돌려서 피델리티 글로벌 테크놀로지라는 펀드가 있는데 그쪽 관련해가지고 해외 쪽에 어떤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종목을 조금 간접적으로나마 접근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까 베트남 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국투자신탁의 베트남 그로스 펀드 관련해서 좀 보실만하고, 그리고 이제 브라질 국채. 예. 어쨌든 브라질 국채는 국채라는 안전자산의 어떤 성격으로 투자한다라기보다는요. 환차익과 그 상대적으로 고금리인 부분들을 동시에 취하는 전략으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네. 공격적인 투자 성향을 가지고 들어가신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그런데 듣다 보니까 그러면 좋을 것 같으면 그냥 직접 투자해버리는 게 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직접 투자 같은 경우는 예.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라든지 유럽 주식이라든지 매매하는 거래 시간도 좀 다르고요. 그렇죠. 예. 종목에 대한 정보에 대한 접근성도 사실 국내 주식보다는 굉장히 떨어져요. 지금은 사실 각 증권사별로 해외 유망한 어떤 대형주들에 대한 리포트들이 좀 쏟아져 나오고는 있기는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찾아가서 접하는 거는 굉장히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그쪽 시간에 그쪽 그러니까 해외 쪽 시장에 특화되어 있는 매니저들이 직접 운용을 해주는 간접 펀드라든지 또는 직접 펀드 쪽에 운용을 하시는 게 오히려 저는 좀 심리로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네. 내가 밤새도록 새벽에 그거 매매한다고 기다리고 예약 주문 놓고 체결 네. 안 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예. 차라리 유망한 펀드에 또는 펀드 내용도 잘 까보면 안을 잘 들여다보면 좋은 종목에 내가 투자하고 싶은 종목에 투자되어 있는 펀드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히려는요. 국내에 이어서 해외까지 직접 투자하면 24시간 동안 막 그게 곤두서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그쪽에서 일하는 전문가들의 능력을 좀 활용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요즘에 환율도 시장에서 참 핫하기도 합니다. 원화 강세가 워낙 이어지다 보니까 오히려 이때를 그러니까 달러 약세 시점을 노려서 달러 쪽으로 한번 내가 투자를 해보고 싶다라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달러를 직접 사는 분들도 있고 달러 관련한 상품들 사는 분들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는 어떤 비유 갖고 계십니까? 사실 지난해 이제 달러에 투자했다면 연간 투자 성적표는 낙제점이지만 사실은 지난해 이제 연말부터 불어닥친 그러니까 달러가 이제 연초만 하더라도 지난해 연초만 하더라도 1,200원대였어요.
그러다가 연말까지 이제 1,070원, 1,060원까지 지금 내려와 있는데 10% 이상 급락하니까 이제 오히려 현명한 투자자들이 예. 달러 약세보다는 달러 강세에 앞으로 네. 베팅을 하면서 달러와 예금에 지금 엄청난 자금이 몰리고 있습니다. 최근 1년 새 이 달러와 예금이 무려 30% 가까이 급증해서 60조 원대 육박을 하고 있는데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외화 예금 증가 속도가 더 가팔라지고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달러 약세가 그냥 기저적이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미국이 올해 두세 차례 정도 금리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면 지금 뭐 인위적으로 이제 이 트럼프 행정부의 이제 보호무역제에 의해서 달러를 약세로 가져가고 있다 하더라도 예. 결국은 궁극적으로는 반등할 것이다라는 이 기대감이 반영이 되고 있고요. 사실 달러와는 예금에는 거의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안전자산 측면에서 최근 들어 금리가 조금 오른 것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저 개인적으로도 이제 달러화에 대해서 지난해보다는 올해 관심을 갖는 것은 뭐 나쁘지는 않아 보입니다. 두 분께도 짧게 한번 여쭤볼게요. 달러 관련해서 원달러 환율이 이제 1,050원 찍고 다시 약간 올라가긴 하고 또 정부에서도 약간 개입을 하는 것 같긴 한데 여기 관련해서 좀 투자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단순히 그 환차익만 노리고 그 달러 환전을 해서 외화 예금을 하는 거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예. 않습니다. 사실 그 미국의 기준금리를 인상하면서 정기예금 금리가 그 국내 그 원화 정기예금 금리랑 사실 비슷한 수준에 왔기 때문에 네. 많이 높아진 건 사실인데요. 그 금리 가지고 환 차익을 그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는 건 좀 어려운 것 쉽지 같고요. 않죠. 예. 만약에 그 그 달러로 환전해서 투자를 하고자 하신다면은 한 4에서 5% 나오는 네. 외화 채권, 그러니까 글로벌 기업들의 후순위 채권이나 혹은 또 달러 표시 이머징 국채 같은 걸 통해서 어느 정도 금리도 누리면서 향후 달러가 다시 강세가 될 때 그런 그 상승분을 취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이거는 뭐 길게 갈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도 그냥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죠. 시장이 지금 안전자산에 투자하지 말고 예. 위험자산에 투자라고 하는데 우리는 왜 꼭 반대로 안전자산에 투자를 하려고 하는가에 대한 생각 먼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달러 자체가 지금 이제 약세에 진입하는 시작인데 그리고 원화 강세는 앞으로 더 지속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달러가 많이 빠졌으니 지금 상황에서 달러 외화 예금으로 들어간다. 이 부분은 좀 올바르지 않는 투자 방법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고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는 그냥 약세 투자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게 만약 달러 같은 경우는 저는 원달러 환율이 1,000원 미만으로 내려갈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원화 강세, 달러 약세를 좀 예측을 하고 있어서 당분간은 이런 부분에 좀 고려를 하시는 건 조금은 예. 자제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이 떨어진 거 사고 싶어하는 개인 투자자의 성향 때문이지 않을까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 분 모두가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해주셨기 때문에 충분히 인지하셨으리라 생각하고요. 저희가 뭐 워낙 주식시장이나 이런 직접 투자 쪽으로 관심이 많아서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또 하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부동산 얘기 빼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전문가 전화 연결해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부동산 114의 윤지혜 책임연구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먼저 올해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스탠스 갖춰야 될지가 궁금해서요. 큰 그림에서부터 한번 짚어주시겠습니까? 예, 현재 그 부동산 시장은 그 정부의 각종 규제 정책 시행과 더불어서 금리 인상이라든지 가계부채 규제 강화, 그리고 서울을 제외한 일부 지역의 초과 공급 이슈가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 하나하나가 부동산 시장의 우호적인 요인들이 아니다 보니 올해 부동산 투자 판단에 있어서도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요. 다만 대부분의 규제 정책은 정부가 발표했던 것처럼 1가구 1주택을 소유하는 실수요자가 아닌 다주택자나 투기성 수요에 맞춰져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다주택자에 대한 정부의 규제 압박이 계속될수록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주택의 투자 수요가 집중돼서 강남권을 포함한 서울 지역의 서울 지역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서울 주택 시장에 대해서 중대형보다는 중소형 아파트로 내 집 마련에 나서는 것이 중장기 투자 관점에서 앞으로도 유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주신 것처럼 정부가 규제를 가하고 있고 또 대표적인 게 이제 다주택자들에 대한 양도세 부과 이쪽인데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강남 쪽 뭐 부동산은 연일 폭등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배경이나 향후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뷰 갖고 계십니까?
일단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그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와 더불어서 주택담보대출 규제를 본격화하면서 서울에서도 희소성이 가장 높은 강남권 아파트로 매수세가 집중되는 양상입니다. 특히 재건축, 재개발,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공급이 한정된 강남권의 경우에는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수급 불일치 현상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데요. 또한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각종 부동산 대책의 시행 시기가 2018년 상반기에 집중되면서 규제를 앞두고 단기적인 투자 수요 쏠림 현상도 나타나는 분위기입니다. 이에 정부가 서울 지역의 그 공급 확대를 위한 그 택지지구 선정에 나서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실제 공급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수급 불일치가 단기간 내 해소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른바 똘똘한 한 채 주택의 투자 수요가 집중되는 강남권을 포함해서 서울 중심의 아파트 가격 상승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나중에 따로 시간을 잡고 보다 구체적으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114의 윤지혜 책임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시간이 많이 가서요. 이제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죄송합니다만 오늘 손님 두 분께만 마지막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어떤 투자 전략, 스탠스 가져야 될지 총정리 짧게 한 30초씩만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께서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시죠. 네, 골디락스 국면이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근데 골디락스라는 거는 이제 안정적으로 물가가 상승을 해야 되는데 반대로 예상한 것보다 경기가 빠른 속도로 회복되거나 임금 상승이나 물가 상승 등을 통해서 그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만약에 빨라진다면 또 예기치 않은 시장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또 주가 밸류에이션이 너무 많이 올라서 그것에 따른 이제 가격 조정 위험도 좀 부담이 되는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결국 시장의 상승에 참여하되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이제 포트폴리오를 가져가야 된다. 그래서 그 위험 성향을 한 단계 높이는 게 올해 중요한 전략으로 생각할 수는 있으되 기본적인 본인의 투자 상향에서 한 단계 정도 높이는 방법, 그리고 시장 상승이나 뭐 주가와 관계없이 항상 절대 수익을 추구하거나 그런 상관관계가 낮은 그런 상품으로 포트폴리오 비중을 가져가야 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사님께서 시간을 많이 쓰셔서 과장님 시간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예, 짧게 한마디 해주시죠. 그냥 저는 주식 그냥 특화돼서 그냥 집중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인플레 시장의 초입 구면에 있는 상황에서 이제 뭔가 실물자산 가치들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려는 초입 구간에 있기 때문에 그 중심에 만약에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분들이 주식이라고 한다면 그쪽에 집중해서 공격적으로 좀 투자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을 흔들 만한 큰 리스크는 시장 전체 시스템을 흔들 만한 큰 리스크는 당분간은 없다. 그렇다고 한다면 해외 시장 쪽에 뭐 미국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중국의 경기 반응 속도라든지 이런 부분 정도만 체크를 하시면 충분히 올 한해 큰 수익률을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올해 전반적인 투자 전략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참좋은경제연구소의 이인철 소장, NH투자증권 조인우 이사, 유한타증권 장시영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이슈 정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고요. 뉴스들은 또 어떤 게 나오고 있는지 이슈 파노라마 통해서 함께 확인하고 오겠습니다.